육근과 나의 육근과 육경이 만나는 이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불교가 세계를 이해하고 나를 존재를 세계와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란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내 경험 안에 있는 거예요. 경험 바깥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가 고다 했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부처님께. 일체가 뭡니까? 12처다. 오늘 우리가 강의할 내용은 이제 붓다의 가르침. 그 중에 이제 마음이란 무엇이냐, 불교에서 보는 마음이란 어떤 거냐. 지금 불교에서 마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였으면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마음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연기법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연기법은 사실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고 철학이고 세계관이니까 이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깨달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연기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상에 스스로, 이 세계에 스스로 존재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생긴 건 없다. 그냥 생긴 건 없다. 반드시 어떤 원인과 조건 하에서 생긴 것들이고 또 생긴 것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 그냥 그것이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계속 지속되는 건 없다. 이제 이 어떤 관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철학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 체험의 결과도 아니고 일종의 경험 관찰의 결과는 사실입니다. 경험 관찰이다. 근데 이 관찰이 가능했던 것은 인도가 갖고 있던 명상 전통 하에서 그것이 가능했다. 이제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선정 체험에서 우리가 했던 어떤 관찰이라는 것과 일상의 관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상의 세계에서는 세균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하는 건데 이제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또 일상에서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선정 상태에서의 관찰에 의해서 일상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떤 간격을 좀 메꾸는 것이 저는 붓다의 발견 이후에 불교가 계속 이어져 온 일고 불교가 그런 것들을 구축해온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결국은 어떤 기뻐하고 고뇌하고 슬퍼하고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이 인간의 경험인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의 속성이거나 내 정서적 상태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외부의 어떤 대상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만도 아니고 외부 대상 세계와 나라고 하는 사이의 어떤 연기적 결과,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교감의 결과로서 우리는 여러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그 경험 자체는 오로지 주관적인 것만도 아니고 오로지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 객관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연기적 산물이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연기법의 핵심인 거죠. 이제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어떤 경험 세계라는 것은 가변적이고 또 구성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상황적인 것이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virtual reality다. 사물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나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 대상을 바꿀 거냐?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바뀔 거냐?
이제 불교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바뀌는 쪽. 그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러겠죠. 내가 바뀜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흐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경험 관찰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구축이 되어 오는데 일종의 이제 세계관으로서의 연기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든가 마음의 흐름이라든가 마음의 속성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그런 연기적인 작용들을 보면서 그럼 나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또 연기법에 중요할 텐데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라는, 중도와 실상이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중도 실상이라서 한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또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교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기적 작용이라고 하는 발생과 소멸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떠한 것도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는 것도 없고 어떠한 것도 절대적으로 있다,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필연이다, 우연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한 견해에 불과하다. 하나의 견해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갖는다는 건 대부분 이분법적이죠. 이게 맞으면 저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없다라고 하는 견해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발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나는 늘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 실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늘 새롭게 창발되는 자아가 있을 뿐 고정불변의 자아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한 세계관에 바탕해서 이것이 이제 연기법이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하는, 나와 너의 관계, 우리와 저들의 관계, 나와 세계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연기법적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서 이해하는 연기법들은 사실은 초기 불교, 특히 부처님의 어떤 그런 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등장했던 개념들은 아닙니다. 이제 그걸로 연기법적인 어떤 세계관의 연기법에 기반해서 그렇게 구축되어 온 어떤 불교적인 저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본의 비판 불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했던 한 20, 30년 전에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은 이제 그런 건 불교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까지 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좀 너무 단견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모든 것들이 붓다로부터 시작되고 붓다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붓다로부터 촉발된 어떤 것들이 세월을 통해서 구축되어 온 전체가 불교이지 어느 하나를 불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불교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연기적인 어떤 속에서 늘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오픈엔디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지,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 어떤 고정의 어떤 불교라는 게 있어서 이걸 이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의 관점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것은 우리의 질문을 전환시켜주는 세계관이라는 생각입니다. 질문을 전환시킨다는 게 뭐냐면, 자, 지금처럼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붓다의 가르침이다, 그거에서 벗어난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실체적인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게 A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특히 요즘같이 이제 한국의 K-culture, K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적이란 게 뭐지? 한국인의 본성이라는 것, 한국, 다른 나라와 전적으로 구별되는,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한국적인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지금인데, 그러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인의 본질은 은근과 끈기라고 배웠어요. 또 한때는 또 한국인의 한, 이거는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어디에도 없는 한국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한국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무엇을 한국이라고 하지?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질문 자체는 모든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대화가 가능한 어떤 지점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란 무엇인가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저는 우리의 사고 습관 같아요. 그 사고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우리가 이제 조국 사태가 났을 때, 그때 화두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였죠.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A란 무엇인가, 이게 정의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순간 저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정의야 하고는 구별될 수밖에 없고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오픈되게 우리는 무엇을 정의라고 하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제가 표현대로 하면 연기법적인 관점에 따라서 본인이 살아온 경험, 시대, 상황,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정의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열리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하나의 견해가 형성되고, 그 견해는 이것과는 다른 모든 것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게 사실은 원효 같은 경우에 화쟁론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장님,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장님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장님은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장님이니까 자기가 만진 것밖에 모르죠. 그럼 뭐라고 하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벽과 같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장님으로서는 자기가 만지고 경험한 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이제 해 나가고, 또 한 사람은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견해를 가지고 나갈 때,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효는 계시계비라는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옳고 둘 다 틀렸다. 둘 다 옳은 이유는 코끼리 아닌 다른 걸 만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코끼리인 건 맞죠.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둘 다 틀렸다 이런 건데, 이게 양비양실론하고 다른 점은, 원효가 얘기하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은 동시에 모순되는 A, B가 동시에 옳고 동시에 그러다는 거예요. 양비양시하고는 다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원효는 스스로도 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효는 코끼리 전체를 다 알면서 니들은 장님이야, 니들은 부분만 만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는 코끼리를 하는 전체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어. 모르고 있어. 그 전제하에서 본인도 장님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 불교의 정의론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연기법의 핵심적 내용이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불교가 이해하는 마음이란 게 뭐냐는 문제인데, 사실 이 마음이라는 그 용어 자체, 이거하고 불교에서 반야심경 할 때 심자, 마음 심자하고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면 주로 어떤 게 마음입니까? 좀 정서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가 마음이죠.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철학과에서 늘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도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참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정신이라 그러고, 그 정신이란 말은 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의식이라 그러고. 근데 이게 다 다른 건가? 같은 거를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이란 말하고 마음이란 말하고 같아야 달라요. 의식은
우리가 이제 그런 구분들이 돼서 요즘 전부 다시 내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독일어로 가이스트라고 할 때 그건 되게 정신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죠? 그러면 스피릿은 뭐예요? 그것도 정신 아니에요? 근데 스피릿은 또 특별하게 령이라는 영혼 뭐 이러면서 또 특별하게 뭔가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한 정신, 스피릿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로서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활동, 일체의 정신 활동을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불교 내에서도 그 마음이란 말 안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심, 의, 우리가 어떤 뜻자, 식, 뭘 인지하고 하는 이것까지 다 포함할 때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지 어떤 정서적 상태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신적 활동, 모든 정신적 활동,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모든 정신적 활동들, 이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전부 어떤 정신적 활동이라고 볼 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런 정신적 활동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마음을 굉장히 독특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어떤 기본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 혹은 본인에 속한 종교, 본인이 속한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을 좀 떠나서 한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교는 마음을 우리의 몸과 구별되는 활동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몸과는 다른 거지만 몸의 우리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촉각이 있겠죠. 촉각 같은 그런 감각의 하나로서 이해합니다. 되게 우리는 이제 정신활동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감각, 오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오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혹은 그것보다 상위의 어떤 것으로서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불교는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이 5-5가지 감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감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육근이라고 그럽니다. 뿌리 근자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경험하는데 근본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산스크리트로 인드리아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드리아라고 하는데 그 뿌리, 그래서 의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안근은 뭐 하는 겁니까? 시각적인 거죠. 이근 듣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의근 하면은 어떤 마음의 대상들, 마음의 대상이 어떤 게 마음의 대상입니까? 어떤 게 마음의 대상이죠?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우리의 안근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시각적인 대상들, 그게 어떤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색깔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컬러란 말입니다. 사실은 루파란 말은 컬러란 말인데 이 눈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루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거나 색깔이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형태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색깔이 있어야만 형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태란 말과 색깔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color and form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진 눈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표현한 대로 육경이라 할 때 색, 성향, 미촉, 법. 이게 육경입니다. 6가지의 우리의 감각 대상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에 우리가 혀라고 하는 것은 맛을 대상으로 하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좀 생소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것은 한 용어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법문을 스님이 주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할 때 법, 또 불법승 삼보 할 때 법, 또 여기서 법
이런 말도 있고 일체 제법이란 말도 있고 법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 마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 기억, 상상, 관념 등 일체의 심적 활동들이 다 마음의 대상입니다. 일체의 심적 내용들이 다 이제 어근의 대상이고 생각, 기억, 상상, 관념 모든 심적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법이란 말은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이 이제 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구조가 의미하는 건 분명한 것이 불교에서는 마음을 신체 감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더 독립적인 별개의 이 전체를 통괄하는 것으로서의 마음이란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마음도 인식 대상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소리가 있어야만 귀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귀가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서는 귀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청각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소리를 대상으로 할 때 이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뭡니까? 반드시 어떤 마음의 생각이라는 관념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무언가 마음의 심적 활동이 있을 때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날 지난 시간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마음에 대해서는 인과동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평소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떤 대상이 생기면서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자세, 작동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요 후반부에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개 내가 무엇을 인식한다, 어떤 대상을 본다, 나무를 본다, 대상을 인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이 표현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마음이 따로 존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서 그것과 내가 접촉할 때 비로소 인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몸과 분리된 순수한 의식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육근과 육근의 대상이 된 육경이 만날 때 비로소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표현할 때 마치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그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류는 발생한 것이죠.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만나서 발생하듯이 우리의 의식도 그런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식의 흐름, the stream of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경험들은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불연속적 연속으로 이어져 갑니다. M1, M2, M3, M4 이렇게 이어가는데 M1, M2의 관계는 인과적 관계들이 이루어지지만 인과적 관계가 있지만 이것은 불연속적인 연속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냥 동일한 내가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일종의 착시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형광등이 없습니다만 형광등 불빛이 대개 32분의 1초인가 깜빡 전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멸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이 늘 켜져 있는 걸로서 보듯이 또 옛날 디지털 말고 옛날 아날로그식인 영사기를 보면은 거기에도 32분의 1초라고 하는 사진이 연결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연결된 동작으로 보는 것은 잔상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실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뭐냐면은 선정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선정 상태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교는 거의 2000년 이상을 2000 몇백 년 동안 붓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불연속적 연속이다 혹은 마음과 마음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전제 내지는 붓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으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요즘 이 뇌과학을 통해서 스크린 모니터 상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그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고. 이럴 때는 또 그런 거죠. 아까 이야기한 중도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과거에는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 과학 분야에서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게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입자하라고 주장하는 순간에는 파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입자가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입자이기도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건 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붓다가 중도를 이야기하는 게 빛을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사물이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또 이게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점프해가지고 불교를 양자역학하고 연결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좀 성급한 이야기고 전혀 영역이 다른 얘기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그런 마음이란 건 뭐냐면은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이래 발생하는 어떤 관계적 현상인데 일종의 이거는 요즘 표현을 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체 감각기관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뭐냐면 인식, 기억, 판단, 정서 반응 이런 것들이 만나서 일종의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가 모니터 상에, 컴퓨터 화면 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장면인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은 지금은 모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에피소드 M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막 배가 고픈데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라면 냄새가 나니까,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에피소드, 라면 냄새가 나는데 먹고 싶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불연속적 연속을 말씀드렸는데 불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최소한 세 다른 모먼트로 멘탈 모먼트로 심적 경험으로 쪼개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냄새가 난다. 우리는 되게 즉각 라면 냄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심적 경험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냄새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멘탈 모먼트 심적 경험 1. 두 번째가 라면 냄새다. 먹고 싶다. 혹은 참겠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16개 이상의 멘탈 모먼트들이 쪼개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처음에 무슨 냄새가 난다. 라면 냄새구나. 먹고 싶다. 혹은 참아야겠다. 하는 요 세 가지로 쪼개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우선은 A, B, C, D, 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오온하고 전부 연결됩니다. A가 색, 식, 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기능 중에 이제 색이라는 부분이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일어나는 사태는 우리의 코라고 하는 비근이라고 하는 비근, 안입이 설신할 때 비근과 비근의 대상이 뭐죠? 향이죠. 냄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나는 거예요. 이걸 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촉도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제 안경 보이세요? 근데 아까부터 안경을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안경 보이세요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안경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눈 시야에 다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옷 보이시죠? 하면 이제 여기에 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강한 자극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어떤 생물학적인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인식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촉 컨택트라고 하는 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촉이라고 하는 게. 그 나중에 이제 12연기 할 때도 이 촉이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건데, 자, 이게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게 되면은 의식 활동은 뭘 하냐 하면은 그 정보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인식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비식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의 대상을 인식하는 걸 의식이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거를 인식하는 걸 안식이라 그러고, 냄새 같은 걸 인식하는 걸 비식이라 그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해서 6가지 식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의 육근과 육경이 만나는 이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불교가 세계를 이해하고 나를 존재를, 세계와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란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어떤 기독교라든가 어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내 경험 안에 있는 거예요. 경험 바깥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고다 했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부처님께. 일체가 뭡니까? 했더니 12처다. 아까 12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장소, 처자를 쓴 이유는 경험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라는 거, 일체가, 만법이 이럴 때 이 대상 세계 전체를 가리키고 저 지구 적도 너머에 있는 어느 섬을 가리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 외에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다. 그게 12처라는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좀 영역별로 나눠서 거기에 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18개가 됩니다. 666 해서 18개가 되면 그것은 일체 경험의 영역이지만, 실제 일체라고 하는 것은 코로 냄새 맡는 것, 귀로 소리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생각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요게 다다.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설정 자체는 저는 제로서는 굉장히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범주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요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다면은, 자, 의식이 이제 우리 식은 그 후각 정보를 인식하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후각 정보, 이게 냄새니까 후각 정보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한순간을 지금 쪼개서 지금 영역을 나눈 겁니다. 한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근과 육경이 만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신체 감각기관이 외부에 있는 대상, 외부 세계와 접촉한 거잖아요.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느낌입니다. 그걸 수라고 그러는데 받을 숫자를 씁니다. 받을 숫자, 감수작용할 때 숫자를 쓰는데 반드시 어떤 느낌이 있을 때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 락, 불고, 불락.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성적인 느낌들. 반드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이에요. 이게 똥이구나. 이게 파인애플이구나. 이런 어떤 인식하기 이전에 거의 생물학적인 반응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인터페이스하는, 만나는 최초의 경험은 전부 이 느낌입니다. 이 부분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느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제 결국은 집착으로 가기도 하고 회피로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집착한다는 건 좋은 느낌은 집착하려고 그러고, 이건 거의 생물학적인 반응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불교에 수행하는 데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느낌은 항상 발생하고 좋거나 나쁘거나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성적인 것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떤 지각 활동이 있습니다. 그 지각하는 것. 알지자, 그 감각할 때 각자, 지각.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음식 냄새구나. 아니면 무슨 배설물 냄새구나. 아니면 향수 냄새. 뭔가 어떤 이 냄새의 정체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신체 감각 경험을 정신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각입니다. 여러분 아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신체 감각들,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 어떤 일종의 이거는 신체 감각 경험인데 이 경험은 반드시 정신 경험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또 고가 발생하고 또 집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신체 감각 경험을 정신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그 역할이 지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이거를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근데 반응이 바로 먹고 싶다가 아니라 이게 뭐지? 하는 아직 라면이라는 걸 지금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는 항상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 찰나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B, C, D 나중에 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B, C, D는 항상 상호작용하면서 동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수, 상, 식. 식과 느낌과 거기에 대한 어떤 지각, 그 해석작용, 요 3개는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라고는 찰나가 첫 번째 심적 경험이고, 요 심적 경험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이제 심적 경험 2입니다. 멘탈 모먼트 2라고 하는 라면 냄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앞에서 처리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냄새인데? 하는 것과 나의 의식, 요거는 이제 의근의 그게 되죠.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의근이 다시 이제 그 나의 의근이 처리된 정보에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촉이라고 그러고 처리된 정보와 의식이 결합하고 그러면 그 의식은 뭐냐면 냄새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 식별하는 사람. 이게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식별하는데 주의 집중을 일으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 느낌은 뭐냐면은 즐거움이거나 혹은 MSG 냄새가 싫은 사람은 불쾌한 느낌을 가지게 되든가 아니면 감기 든 사람한테는 아무 냄새도 못 맡든가 그러나 어쨌든 어떤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 느낌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 뒤에 지각에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요거는 라면 냄새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그게 지각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서 활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행이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마음이 즐겁고 들뜨거나 아니면은 밀쳐내고 싶은 어떤 나의 마음의 작용들이 생깁니다. 그게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이라는 건데 불교에서 수행이란 말도 사실은 이 행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 문제에서 다 박작 에 다 이제 달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외부 자극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서 하는 작용은 크게 범주로 나누자면은 2범주입니다. 한 범주는 뭐냐면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영어 표현으로 What's going on here? 이게 뭐지? 이거 뭐야? 라고 그걸 파악하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고 그거에 이어서 바로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컨트롤링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전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수행을. 우리가 내가 싫은 거, 좋은 거, 싫은 거는 피하고 좋은 거는 갖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외부 상황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고 요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 2 부분이 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료들을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심적 경험 3은, 보십시오. M2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생각들, 먹을까, 어떨까, 라면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고하고 숙고합니다. 이제 마음의 기능이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또 한 바뀌는 거예요. 사유하고, 또, 역시, 쾌, 불쾌, 중성적 어떤 그런 느낌들을 재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관련된 기억
혹은 상상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라면과 관련된 색깔, 냄새,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계란 노른자, 뭐 먹는 김에 촉감, 온도, 먹었을 때 그 몸의 어떤 뭐 느낌, 이런 것들 이제 상상해 가면서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를 지금 막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정서적 반응으로서 참아야겠다. 아니면 욕망해서, 나 이번에 먹을래. 하는 어떤 결정하는 못 참겠다, 먹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심적 경험 M1, M2, M3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연속적인 연속입니다. 이게 만약에 stream of consciousness라 해서 그냥 쭉 흐름으로 있다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불연속적 한 장면 한 장면이 연속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기에 갭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명상가들이 부르는 걸로 마인드 갭이라고 불러요. 마음의 갭이니까 공간, 틈새. 요 틈새가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그 틈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M1, M2, M3는 그렇다고 해서 불연속적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랜덤하게 그냥 우연히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용어는 상속이라 그럽니다. 서로 상자에 계속 서로 하나씩 맞닿아 있는 쌈타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관계들의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제 지난 수업에서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신 대로 나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도 같은 나는 아니지만, 나 하나하나 매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것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책임도 져야 되는, 그 도덕의 윤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가변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인과적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심적 경험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심적 경험 사이의 공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이 부처님 시킨 대로 명상을 하고 나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콘단냐 같은 경우는 집재가 곧 멸재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재라는 게 뭐냐면은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이고 또 그것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마음 챙김이다, 알아차림이다 하는 것들도 이 마음과 마음 사이 한 찰나의 그 공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들인 거예요. 그게 알아차린다는 게. 자동 반응이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그 스키마라 그러는데,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나 이런 과거의 어떤 축적된 어떤 걸로 인해서 곧바로 바로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해 나가는 것들이 어떤 생존에 유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중간중간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몸들을 끊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게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강의를 연결을 계속 못 시키네요. 죄송합니다. 좀 연결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인드 갭을, 마음의 틈새들을 본다는 거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스포츠 같은 경기에 보면은 과거와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 기록들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사실 슬로우 비디오예요.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면은 전부 어떤 팔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각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반복할 때 엄청난 결과들을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흐름을 어떤 명상 과정에서 그렇게 들여다본다는 것은 일종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슬로우 비디오를. 그래서 그거를 명상가들이 하는 말로 파노라믹 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명상 오래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경진가를 서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파노라믹 뷰를 경험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어떤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조그만 의도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제 경험 속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명상을 뭐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상태가 상당히 좋을 때, 그러니까 정신이 좀 맑고 또 명상도 좀 꾸준히 해 나가면서 상당히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참 맑은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담배를 끊고 안 피울 때인데, 내 마음에서 담배가 딱 생각나는 그 순간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 피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발생하고 나면은 힘들어요. 막 그걸 누르기가. 그런데 그것이 딱 일어나기 직전에 내한테 딱 느낌이 와요. 그때는 굉장히 쉬워요. 톡 누르면 그냥 가요. 에이, 안 피워? 하면 되는데, 무심코 있다가 담배 피우고 싶은 욕망이 먼저 일어난 걸 내가 인식한 그 정도 상태에서는 기어이 피워야 돼요. 그걸 어떤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들은 늘 일종의 잠재적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온한 상태에서 늘 욕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잠재 상태로 있는데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된가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욕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욕망이 뾰족하게 새싹을 딱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딱 올라올 때 딱 감지하는 거. 그거라면 싹 뽑아버리면은 그냥 끝, 문제는 해결되는데, 감지가 대부분 안 됩니다. 굉장히 그냥 이게 딱 올라와서 자기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가 욕망이 이미 발생한 때는 이미 사태 수습이 늦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제 억지로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 성리학에서 이발심과 미발심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발심은 이미 발해진 마음이고, 미발심은 발하기 전의 마음이에요. 발하기 전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계속 주의가 얘기하는 것이 미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미 올라와 있는 것들을 다룰 때는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미발심. 그래서 저는 그 미발심이라는 것과 불교의 어떤 명상에서의 어떤 마음 관찰이라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불교에서 마음, 나라고 하는 것들을 무아라고 하는데, 이 무아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조금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무아는 어떤 면에서 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나라고 하는 그 경험이 뭐냐는 건데,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선. 아니요, 있는 거는 조기, 도미, 칼치, 꽁치, 도다리, 이런 게 있는 거지, 생선은 이름일 뿐이지 않아요? 뭐, 좀 이제 류적 개념인데, 그건 이름일 뿐이지 않을까요? 그죠? 있는 거는 조기, 도미, 깔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선이라고 부르는. 근데 생선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또 볼 수도 있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신학 전통에서는 생선이라는 거는 창조주의 개념의 머릿속에서는 있었던 것이고, 피조물의 개념에서는 없는 거죠. 피조물은 이제 거기에서 유추한 개념들이고, 그 창조주는 생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나하나를 창조했다. 뭐 이렇게도 신학적으로는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신학적인 것보다는 제 머릿속에서 늘 이제 예를 자주 드는 게 생선인데, 조기, 도미, 칼치, 꽁치가 있는 것이지, 생선은 just name only.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생선이 없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어떤 그런 개념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나는 있는데 아까 두 가지죠. 하나는 불연속적인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착시 효과로 이것이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그 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오온의 활동, 이 오온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네트워킹에 따라서 창발되는 것들을 나라고 인식해버리는 이름뿐인 것인데 그냥 이름일 뿐인데 그것이 실체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서도 무아를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햄버거가 있느냐? 학생들은 당연히 내가 먹고 돈을 주고 사고 만들기도 하고 햄버거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햄버거는 이름이라고요. 실제로 있는 거는 거기에 패티, 고기 갈은 거, 뭐 토마토, 또 뭐 있나 빵 이것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햄버거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자면은 우리의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 혹은 반대로 내가 나라고 하는 것들을 해체해보자. 해체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게 바로 오온입니다. 근데 오온은 굉장히 이거는 전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온이란 말은 일종의 aggregates, 쌓인 집합체들을 전부 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되게 오온을 five aggregate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개의 집합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어떤 분석은 오온과 12연계가 있는데 오온은 어떤 심신의 경험을 종적으로 일종의 이제 종적이라는 건 synchronically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에 딱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들여다보는 거고 12연기는 그것을 시간 개념 속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가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이 어떻게 연결돼 가면서 욕망이 발생해서 집착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느냐 혹은 어떻게 해서 욕망을 소멸해서 평온한 상태로 가느냐 요 분석이 12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